뭉크가 신박한 결단을 하루 내립니다. 당신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니 우리 결혼하자. 이것도 진짜 나쁜 놈인 거야. 근데 단서를 달어. 우리 오누이처럼 지내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자. 이거 완전 신박한 개소리잖아요. 신박한 개소리가 아니고 그냥 개소리. 나는 네 돈을 마음대로 쓰고는 싶은데 화려하게 살고 싶고 근데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정도 쓰레기인지 몰랐어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나 요새 잠을 못 자요. 왜 잠이 소중한데 미녀에겐 잠이 소중한데 왜 잠을 못 자십니까? 올림픽 보느라고. 시간이 너무 새벽에 많이 해갖고. 근데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까지 하거든요, 보통. 그치, 프랑스에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새벽에 또 좋은 경기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시작을 해서. 뭘 주로 보세요? 다 봐요. 거의 다 봐.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나오는 거 양궁 뭐 이런 거 다 보고 당연히. 그렇지. 그런 것도 수영도 보고. 그리고 뭐 탁구. 너무 귀여워. 신유빈. 우리 유빈 선수 너무 귀여워. 막 바나나 먹는 것도 너무 귀여워. 막 복숭아 먹고 이런 것도.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광이죠. 그래서 뭐 농구 이번에 남자 농구 미국 드림팀 왔잖아 또. 1992년 드림팀이랑 어느 쪽이 더 잘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나오는 것도 봐야지. 케빈 듀란트랑 뭐 그것도 보고 하여튼 다 봐요.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나는 한국 선수들 나오는 것만 그래요? 양궁 뭐 이런 건 보는데. 개막식 봤어요? 개막식? 아니요, 다 챙겨보진 않았고 뭐 다른 짓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나달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달이 내가 아는 그 나달인가? 저 스페인 사람이 왜 나오나? 스페인 사람인데. 그냥 그러고 그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임혜진 노래가 나와. 영국 노래가 왜 나오나. 그 마지막에는 캐나다 사람 셀린 디온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네. 계속 그러면서 봤어요. 셀린 디온은 그래도 어쨌든 케베코하고 그리고 프랑스 하지.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달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테니스 그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4대 경기가 있잖아요. 하나가 윈블던, 또 하나가 그렇죠? 호주 오픈, 그리고 하나가 US 오픈, 그리고 마지막에 프랑스 오픈이거든요. 순서를 따지면 해가 시작하면은 네. 호주 오픈하고 프랑스 오픈하고 그리고 윈블던을 하고 그리고 이제 US 오픈을 해요. US 오픈은 하드 코트고 그 호주 오픈하고 그리고 윈블던 잔디 코트잖아요. 이 잔디 코트는 페더러가 꽉 잡고 진짜 잘했어요. 아하. 근데 프렌치 오픈은 클레이 코트라서 흙이야, 흙. 그래서 흙신이라고 불려. 나달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성적을 이제 좋게 냈기 때문에 거기서 패한 게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될 거예요. 항상 거의 우승을 하니까. 안 그래도 보면서 검색을 했어요. 왜 나달이 여기 나오나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 만나보더라고. 설명이 쭉 나와. 프랑스 오픈의 강자다. 그래서. 맞아요. 전설적인 강자라서 이제 나달이 나온 거고, 뭐 이매진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매진 노래 불렀었던 것 같은데 평창 때. 그럼 거의 뭐 올림픽 노래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한. 그렇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개막식 얘기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SNS를 뜨겁게 달구는 얘기가 많았죠. 어땠어요? 글쎄, 좀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머리 잘린 안토네트가 돌아다닌다든지 그다음에 뭐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유관순 누나가 나온다고 해도 그냥 뭐 저고리 입고 태극기를 흔드시면 태극기를 흔들지 피 젖은 무슨 고문당한 이후의 모습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주얼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문화적 측면 그다음에 좀 더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 이런 게 너무 강하지 않나? 그치. 원래 디오니소스는 내가 알기로는 약간 옴무파탈이거든. 굉장히 마성의 남자 막 이번에 마성 내려놓으셨던데. 스머프가 딱 나오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세기와 21세기의 대중문화예술은 영미권이 꽉 잡고 지배를 했구나. 우리가 너무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건가요? 그럼? 나만 무지한 건가? 근데 보고서는 물론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목을 들고 나온 거기가 이제 꽁세일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예, 길로틴 끌려가기 전까지 거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감옥이었죠. 나 거기 가거든. 프랑스 파리 가면은 괜히 거길 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 프랑스 혁명을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 나오고 말했을 때 속에 그림 있는 주인공들이 다 그치 막 뛰어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인데 왜 저기에 마라가 있어야 되는데 마라가 사라졌지? 막 이런 거. 근데 알면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 고트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여왕님이 일단 낙하산 타고 내려왔을 때 끝이야. 007 딱 나오고 막 미스터 빈 땡땡땡땡땡 이거 치고 있고 맞아요. 뭐 퀸에서 막 그 사람 누구죠? 그 퀸 기타리스트 막 브라이언 버킹엄 메이? 궁전에서 막 기타 치고 아니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치 헤이주드 헤이주드. 그러니까 이번에 셀린 디온 노래를 듣고 감동한 사람 많았잖아요. 하지만 셀린 디온이 부른 것은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뭐 우리가 좋아하지만 막 따라 부르고 그러진 않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헤이주드는 발음도 안 되고 가사도 몰라. 헤이주드는 일단 저자직강 폴 맥카트니 나왔고 그치. 그다음에 나나나나나나나 하니까 맞아. 그냥 이제 위아더 월드가 되는 그치. 거지. 그리고 뭐 가사 잘 몰라도 헤이주드는 알잖아. 헤이주 그치. 그래 마지막에 불러주고. 그렇지. 그래서 정말 영미권의 문화를 우리가 진짜 많이 접했고 좋아했고 지배를 거의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특히 도서관 씬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 도서관 씬에서 그 남자랑 여자랑 이제 약간 세 명이서 야리꾸리하게 막 눈빛을 그쵸. 교환하면 막 근데 거기서 사실 관계를 책들이 잘 알 수 나오잖아. 없어. 거기 관계에 대한 그 책이 하나 나오잖아. Dangerous Liaison 그 책이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책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 다 프랑스 문학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 알아봤어요. 어떤 거? 못바상의 벨라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댄저러스 리아존 그거 하고 그거는 물론 불어로 적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찾아보고서 맞아 폴 베르넬이지 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스콧 피츠제랄드 뭐 그레이트 개츠비 나오면 당연히 단번에 알잖아요. 그렇죠. 뭐 찰스 디킨스 나오면 단번에 알잖아. 이름 딱 보면은 그래서 언어를 지배한다는 것이 어떤 예술과 문화를 지배하는구나.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는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지배를 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언어의 문제가 크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랑코폰이라고 많이 하고 이제 불어권, 그다음 앵글로폰, 영어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영어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영어는 이제 글로비쉬잖아요. 그치. 프랑코폰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한된 세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개의치 않잖아요. 그분들은 또 프랑스 사람들은 왜 몰라?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올림픽 얘기를 하러 모인 것은 아니고 네. 그림 얘기를 하러 모였는데요. 맞습니다. 그림 얘기를 하러 모였죠. 지윤 박사님이 얼마 전에 인스타에도 올리신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네, 뭉크전을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일단 사람 진짜 많아. 그게 5월 22일 날 그 개막을 했는데 지금도 많아. 벌써 10만이 됐대요. 우리나라 전시회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뭉크전을 보러 오셔갖고 일단 사람의 치임에서 이러고 다녔는데 그림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림이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근데 그러면은 조그만 거 몇 개 갖다 놓고 맞아요. 파란하는지 조금 갖다 놓고 그러고 말인데 이번에는 회화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와 정말 볼만하게 많이 해놨구나. 네. 일단 좋았죠. 그림이 일단 많고 또 같이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물론 볼 때는 조금 그럴 수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거든. 네. 나오고 나면은. 그리고 저는 파나가 되게 좋았어요. 역시 뭉크는 파나가 좋은 것 같아. 파나를 굉장히 여러 버전을 갖다 놔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비교를 기법적으로. 해가면서. 사실 파나 위에 채색을 더한 것도 있었고 그치. 굉장히 그런 미술 기법에 대해서도 뭉크가 굉장히 창의적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고 했는데 전 2번 갔다 왔어요. 네. 혼자서 한번 보고 그다음 회사 선배님이랑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나서 또 약간 놓친 걸 나중에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뭉크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요. 저는 사실 뭉크 뭐 파나도 물론 좋지만 또 이제 사람들은 뭉크 하면은 절규 이러지만 이번에 그 전시회 제목이 Beyond the Scream. 그치. 절규를 넘어서 사실 절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오슬로 미술관에 있는 유화 그림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 절규는 파나가 그쵸. 왔고 파나가 왔죠. 뭉크의 절규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작품이 있나를 보여주는 게 사실 이번 전시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인물화들, 그다음 뭉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한 이후에 그렸던 그런 오슬로의 명사들,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뭐 문학계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뭉크의 회화를 많이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밝은 그림도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판화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회화가 물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뭉크만의 어떤 스타일이 확 와닿는 느낌을 잘 못 받아서 그러니까 물론 그만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여성을 어떻게 색채를 하고 묘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화법에 있어서 약간 헷갈린다? 뭔가 어디는 세잔느 같고 어디는 마티스 같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확 빠져든다는 느낌은 조금 없긴 했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래 내가. 그림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파리로 긴 여행을 가죠.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때 굉장히 박물관을 다니면서 인상파의 그림을 많이 받고 반고흐에 폭 빠져서 지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장기 연수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프랑스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채색 유화에서는 굉장히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색채감이 많이 드러나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붓터치도 굉장히 자유롭게 맞아요. 흐르는 네. 그런 게 많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약간 이제 뭉크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좀 뭔가 귀신같이 그려낸다든지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이 딱 느껴지는 뭐 그런 게 사실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뭉크가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사람들이 모두 그 절규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아는데 이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 사람은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자연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그런 절규를 듣는 것인데 비명이라고 하죠. 보통은. 사실은 정말 정확한 그 번역은 비명이라고 해요. 그 자연의 비명을 듣는 것인데 뭉크가 주인공의 표정, 그 다음에 그 뒤에 흐르는 노을의 흐름, 그 다음에 사실 더 배경에 있는 어둠 속의 두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게 현대인의 소외,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 게 사실 우리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왜 인사이드 아웃 2 얘기하면서도 불안이가 가장 중요한 그 대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주인공으로. 그런 것처럼 결국은 불안을 얼만큼 잘 표현했는가라는 게 뭉크가 현대인을 잘 표현한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전시에서도 뭉크가 모더니즘의 시초다. 또 근데 사실은 표현주의의 완전한 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사실 그림의 대상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객관적 대상을 표현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흐르는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하면서도 비슷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현대인이 정말 불안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림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들이 이런 불안한 감정을 건드리면서 인기를 많이 얻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싶을 만큼 이제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제 전시회였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옛설의 전당을 했었잖아요. 그때 뭉크를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뭉크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좀 하고 뭐 알아도 보고 뭐 했었는데 이 사람이 불안한 감정을 늘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이 있잖아요. 특히 건강 염려증.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어릴 때 5살인가? 5살 때 돌아가시죠. 네, 돌아가시고 또 이제 누나도 사실은 어릴 때인 셈이죠. 어릴 때 14살인가 그때 이제 누나도 죽고.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니랑 누나를 잃었던 것이 폐결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굉장히 결핵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뭐 예방주사 이런 것도 다 맞고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걸리면은 치사율이 한 25%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치사율로 죽는.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결핵 걸리고 골골하고 학교도 뭐 나갔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그림이다. 그죠. 그 그림을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뭉크를 돌봐줬었던 카란 이모님이 또 그림 소질 있는 것 같은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지. 뭐 그래서 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상당히 조금 외롭고 불안하고 또 불우했고. 맞아요. 네. 아버지가 또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었죠. 아주 독실한 신자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거의 이단에 가까울 정도의 면모를 보일 정도로 강압적인 어떤 종교적인 면모를 가진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애들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는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신다. 어쩔 거냐. 뭐 이러면서 어쩌라고 하기도 하고 어쩌라고 애들한테 또 에드가 앨런 포 소설을 많이 읽어줬대요. 잠잘 때. 그 미친 거지. 에드가 앨런 포 소설이 다 거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추리와 공포에 가득 찬 건데. 검은 고양이 있고 나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렇죠.
그럼 불면에 시달리는 거지,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시름시름 아프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카렌 이모가 그래도 살림을 살면서 애들을 도와주고. 다독이고 도와줬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 중에 보면 아픈 아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sick child. 네, 그게 이제 누나를 그쵸. 생각을 하면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핵으로 해서 이제 죽어가는 누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은 대체로 우울해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이번에 밝은 그림들을 보고 조금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그림들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힘들게 지냈던 거, 아팠던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그림에도 좀 녹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사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비교적 젊은 시절에 그렸던 그 어두운 그림들, 가장 아픈 기억들을 표현한 것들을 사실 사람들이 가장 뭉크의 그림 중에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뭉크가 한 말을 이제 제가 하나 따와왔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 곁에는 공포와 슬픔, 죽음의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놀 때도 나를 따라다녔다. 봄날의 햇살 속에서도 여름날의 찬란한 햇빛 속에서도 그들은 나를 따라다녔다. 너무 과잉인데? 글도 참 우울하네요. 우울하게 설마 따라다녔겠어. 하여튼 간에. 근데 사실 뭉크가 이제 글도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 굉장히 자의식에 사로잡힌 글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정신병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많이 하죠. 실제 정신병적인 증세를 많이 보였고 맞아요. 그 아버지도 사실 완전한 정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맞아요. 이제 생각이 되고 동생도 정신병이 있었죠. 누이 동생은 완전히 정신병으로 네. 사실 나중에 가서는 계속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뭉크가 화가로서 돈을 벌어서 동생을 어느 정도 부양했어야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뭉크의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람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작품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여자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면은 거의 여성 혐오고, 어떤 그림을 보면은 끊임없이 갈구를 해, 여자한테서. 그렇죠.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야. 굉장히 이렇게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늘 가까이 있어. 그렇지. 끊이지 않아. 무서워하고 갈구하는데 늘 가까이 있어. 늘 가까이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 얘기를 조금 해보죠. 첫사랑 얘기부터 해볼까요? 첫사랑. 예. 밀리 타우로브. 사실 유부녀죠. 유부녀였죠. 그리고 먼 인척 관계였다고 해요. 참 먼 친척하고 네. 결혼을 했다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집안으로도 서로 알고 음. 그 밀리의 남편도 군의관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랑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관계고 그렇게 얽혀 있는데도 사랑에 빠지죠. 밀리는 사실 굉장히 미녀고 사진 봤어요? 네, 사진 봤어요. 진짜 예쁘더라. 네, 정말 예쁘고 바람둥이고 팜무 파탈의 전형이다.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뭉크가 별로 경험도 없는데 밀리가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2살인가 많죠. 네. 그래서 밀리 타우노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팜무 파탈이고 남자들 많이 거느리고 다녔고 그러니까는 약간은 갖고 놀았다. 에 가까운. 예. 그런데 어쨌거나 성의 눈을 뜨게 해준 여자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간통이잖아요. 그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을 시켰는데 막. 10계명을 지키라고 강하게 어머니가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계셔. 그래서 이제 글을 남겨요. 근데 그 뭉크의 글이 되게 웃긴 게 자기 얘기인데 3인칭으로 써. 그거는 이제 죄책감에서 그런 거겠죠. 우리도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가서 3인칭으로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네 얘기 아니야?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불량식품을 사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로가로 가서 머리를 감싸주었다. 가늠하지 말지어다. 그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10계명을 읽어주실 때 느꼈던 감정을 그는 기억했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죠. 그는 간음을 저질렀다. 모든 것이 너무나 추해졌다. 이걸 보면 사실은 밀리랑 그렇게 자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가르쳐줬던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 관계가 너무 추해 보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밀리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이제 남녀 관계를 가지는 이제 여자 팜파탈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애송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이상은 관계를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났던 것 같아요. 차인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차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의기소침하게 머리를 쥐어 뜯고 있고 여자는 뭔가 당당해. 그러니까. 관계를 즐겼어. 그런 그림들을 어머, 잡고 왜 이래? 촌스러 이렇게 선수가 살짝 선수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또 중요한 여성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인생의 여인인가요?
인생의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안 좋게 끝나고 좀 관계 그렇죠.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턱식하다고 하죠. 그녀의 네. 이름은 툴라. 툴라 라센. 네. 네. 원래는 마틸드라 그래요, 본명은. 근데 이제 모두 다 이제 툴라라고 불렀고, 근데 굉장히 돈 많은 집 여식입니다. 오슬로에서 가장 큰 와인 도매상의 딸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재산은 이미 형제들한테 다 유산으로 배분이 돼서 그녀가 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았는데 둘이서 만나는데 이때는 이제 뭉크가 몇 살 연상이죠. 4-5살 연상인데 뭉크가 먼저 다가갔다고 해요. 사실 툴라도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요, 아니고요. 예뻐요. 네. 괜찮아. 괜찮고 거기다가 뭐 부잣집 딸이고 그런데 그때 오슬로의 사교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대요. 누가 누구랑 사겨? 누구랑 누구랑 그럼 저렇게 사귀면 결혼을 해야 돼? 뭐 이런 그 분위기였나 봐요. 아우, 왜 그래? 요즘 모슬로를 생각하면 전혀.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좀 데이트하면 결혼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애매했나 봐요. 애매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뭉크는 파리로 떠나죠. 툴라도 그래? 쫓아가야지. 나도 가지 뭐. 근데 그때까진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뭐 플로렌스도 가고 돈도 있겠다. 맨 처음엔 또 좋았겠죠. 사랑을 해서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자꾸 다녀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뭉크가 또 글을 써. 우리가 같이 있던 동안 우리는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같이 걸었지. 나는 건강한 상태로 당신에게 왔어. 이제 유령과 같이 당신을 떠나.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방점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야. 당신을 떠나. 그러니까 알쏭달쏭하게 편지를 남기고 떠나는데 그럼 헤어져 이러고 떠나면 참 좋은데 그냥 떠나요. 슬그머니.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고 그냥 딱 자르기는 조금 아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지는 남기고 그리고서는 이제 떠나면은 사실 이제 또 쫓아가잖아요, 이 툴라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제대로 안녕 나 어디 가 이렇게 안 하고 쓱 간 다음에 나 지금 베를린이야. 이러면 왜 알려줘 그건 또. 그러면 또 툴라가 쫓아가고 또. 그냥 거의 사생팬처럼 쫓아다니잖아요, 툴라가. 그렇죠. 한 1년 정도를 이제 유럽을 다니면은 쫓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도망가는 뭉크 잡으러 쫓아간다 라르센 뭐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후대 책에는 계속 그녀를 스토커로 표현하는 이제 책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행동을 겉에서만 보면 사실 스토커 수준이기는 해요. 스토커 수준인데 그거를 작정하는 사람. 게 사실은 뭉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주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계를 끝낼 때는 흘려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회피형. 회피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사실 툴라가 돈이 많고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기 싫었던 거야. 사실 이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뭉크가 사실 미남이거든요. 뭉크도 내 취향은 사실 아니던데. 미남이라고 다들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그게 미남이 맞나 보다. 그 시기에는 화가 나서 명성을 얻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막 파리도 갔다가 플로렌스도 갔다가 베를린도 갔다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때마다 툴라한테 돈을 탔었다고 해요. 기차값, 숙박비. 그러니까 만나진 않으면서 또 편지를 써요. 뭐 돈 떨어질 때 쓰는 거야. 담백하게 돈이 필요해. 라고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툴라의 답장은 우리 빨리 만나. 당장 만나. 이렇게 엇갈린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게 남아있다고 해요. 좀 슬프네요. 예전에 그때 옛설의 전장을 할 때도 내가 느꼈던 건데 이 연인 관계에는요 항상 가불이 있어요. 갑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불이 있어. 똑같은 애정의 수준으로 둘이 함께 좋아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이제 감정이 폭발할 때는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언제나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이 갑일 때 을을 배려를 해줘. 그리고 끝나게 되거나 뭐 헤어지게 될 때에도 을을 위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정말 그걸 안 하는 거야. 거지. 최악의 남자인 거예요. 본인이 갑이 위치에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는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그러고 하지만 끝내지는 않아. 왜? 돈도 필요하고 있으면 뭐 나쁘진 않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근데 만나게 아니 근데 돼갖고 대단한 건 안 만나준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툴라도 사실은 정말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1, 2년간 안 만나고 지냈다는 거는 그래도 예의를 지킨 거 아닌가? 그 여자분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맞춰주려고 한 거죠. 맞아. 사실 뭉크한테 맞춰주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의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럽고 씻어서 안 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격에 따라. 근데 본인이 너무 좋고 약간 집착형의 인간이다. 그러면은 다 맞춰서 하는 거지. 참아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한번 웃어주면 거기에 싹 녹아내리게 되고 맞아.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러면은 쌓여요. 마음속에. 맞아. 복수심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편지가 점점 강도가 강해졌던 그치. 것 같아요. 어쩔 거냐. 당장 만나서 해결을 보자. 라고 하니까 뭉크가 신박한 결단을 하루 내립니다. 당신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니 우리 결혼하자. 이것도 진짜 나쁜 놈인 거야. 어? 봐주는 거 자선행위도 아니고 그렇지. 결혼이.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내가 봐줄게 뭐 근데 이거잖아. 단서를 다뤄. 남녀 상렬지사는 없어. 우리 오누이처럼 지내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자. 이거 완전 신박한 개소리잖아요. 신박한 개소리가 아니고 그냥 개소리. 그러니까는 너랑 나랑 결혼을 해서 나는 네 돈을 마음대로 쓰고는 싶은데 화려하게 살고 싶고 근데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정도 쓰레기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툴라였던 것 같아. 이런 하자고. 개소리를 듣고 야 집어쳐 이래야 되는데 아이도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치, 결혼 안 했잖아. 이 결혼을 하자는 편지를 써놓고도 차일피일 결혼을 미룹니다. 근데 제일 웃긴 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혼을 하자는 말이 실제로 그런 오누이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그렇지.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끌자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전에 그 영화가 있어요. 웬 해리 met 셀리라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땐가? 근데 거기서 셀리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리랑 만나서 친구가 돼갖고서는 나중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혼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리한테 전화를 해. 막 울면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 자기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대. 그래서 해리가 막 달려가요. 그 친구니까. 그래서 막 위로를 해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남자가 왜 결혼을 하냐 우리 지금 너무 해피하지 않냐 같이 뭐 애들 있으면 너무 뭐가 걸리고 귀찮고 뭐 그냥 우리끼리 이러고 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킴벌리라는 여자다. 이름도 생각나네. 킴벌리라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야. 나랑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살죠. 뭐 물론 남자의 경우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연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여성이 주인공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남자가 그러는 거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그냥 끝내야 돼. 연애 박사 김지. 나 이거 연애에 언제 한번 컨설팅 상담을 해주고 싶어. 연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은 정말 냉정하게 서장훈 이상으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끝내야 되는 건데 이제 주류연구소랑 연애연구소가 그치, 있는 그치. 건가요? 근데 이 툴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미련이 많고 집착하는 스타일이고 선크 코스트가 있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왔는데 썼던 조금만 돈도 더 있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있고. 좀만 더 가자. 그러면 일단 붙잡아 놓고 결혼으로 묶어 놓으면은 얘도 언젠가는 마음이 돌릴 수가 있겠다.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얘의 을 관계이다라는 것을. 근데 진짜 가슴이 아픈 거는 이제 툴라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은 걸 뭉크가 알아채고 그치. 툴라를 만날 때마다 꽐라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야, 나는 끝내준다. 툴라를 만날 때 꽐라가 돼서 왔어. 그러니까 직시할 수 없는 거지. 그녀의 눈동자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죠. 뭉크의 인생에 있어서 유명한 사건. 그치. 총격 사건인데 네. 왼손 중지가 날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때 툴라가 협박했다면서요.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나 여기서 죽어버린다 그러고. 사실 그 상황 자체의 시작은 툴라가 음독을 하죠. 모르핀 맞아요. 한 병을 다 먹고 쓰러졌다. 라는
소식이 뭉크에게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달려가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유서 확인하러 갔어. 아, 그래? 나한테 돈을 주다 안 주다. 그래서 그날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오후가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옥신각신 정신을 차린 툴라가 어쩔 거냐. 근데 그때도 뭉크는 사실은 취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문제의 총은 늘 뭉크가 갖고 있었던 그 총인데 그 총으로 장난을 많이 쳤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툴라가 화가 나서 뭉크를 쐈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손 맞은 부분이 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뭉크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왼손을 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뭉크는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짜? 하고 필름 끊긴 거야. 그렇지. 필름이 끊겼지.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진 거야? 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건은 그 뭐 병원으로 실려갔으니까 그치. 손가락이 날아갔다. 뭐 엑스레이 사진으로 남아있고 하지만 누가 쐈는지 진실은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둘은 그리고 나선 헤어져서 다시는 그렇죠. 안 봤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도 뭐 물론 굉장히 충격적이고 트라우마틱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을 뭐 누가 쐈든 간에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 뭐 물론 뭐 의술이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는 좀 괜찮은 편이긴 했어도 어쨌든 간에. 근데 왼손이잖아. 그림 그리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뭐 약간 불편하겠죠. 뭐 팔레트를 드는데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은 내가 분노에 쌓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해를 해요. 분노에 쌓이겠지 당연히. 근데 자기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묘사를 하더라고. 순교자화 시키죠 그림을 그러니까. 통해서. 네. 그 그림 있잖아요.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남잔가? 그 그림 보면은 자기가 막 그러고 누워 있고 그다음에 그 렘브란트 그림 중에 그 튠르 박사의 해부학강이 해부에 거기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서는 간호사가 이렇게 뭐 세수대야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거기에 피로 막 가득 찼어. 너무 비장해. 아니 뭐 그 정도인가? 약간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박사님? 아니 뭐 이해는 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막 비춰진 그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본인이 혼자 너무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를 한 느낌? 그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도 있어요. 뭉크가 그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의 그림은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이거든요. 그 루브르 오리지널이죠 거의. 네, 뭉크가 그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마라라는 인물이 혁명가였는데 굉장히 과격한, 맞아요. 네, 과격한 이제 급진 혁명가였는데 지롱드파의 조금은 온건한 혁명가였었던 샤를테 코르데라는 여인한테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마라가 이렇게 몸에 피부병이 많아가지고 항상 목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있으니까 또 여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무방비 상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샤를테 코르데가 와갖고서 이제 죽인 거죠, 마라를. 맞아요. 그래서 이 마라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나 혁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마라를 굉장히 순교자처럼 생각을 하고 사실 다비드의 그림에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고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샤를테 코르데는 사실 나쁜 여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뭉크가. 내가 말하고 코르데가 마치 툴라다라는 식으로 느껴지게끔 당신도 잘못된 많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꼭. 트리플 T의 연애연구소 뭐 이런 거 그렇죠. 찾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냉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개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헤어져서 둘이서는 뭐 제각각 갈 길을 갔고 툴라는 나중에 결혼해요. 네, 곧 결혼한다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되게 잘 살았대요. 그래서 되게 화냈대. 누가? 뭉크가? 왜? 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내 손가락이 없어지게 해놓고 너는 결혼을 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가 감히 내가 아니고 딴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 막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좀 나쁘다. 나쁘잖아. 지금까지도 계속 나빴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어쨌든 간에 툴라도 결혼을 해서 뭐 잘 살고 뭉크는 화가 났다 그러고 뭉크도 맞아요. 근데 잘 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네, 뭉크는 그 이후에 굉장히 명성을 더 얻죠. 명성과 돈을 같이 이제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사실 끊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번에 제가 되게 좋게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림이 에바 메두치라는 그 영국계 음악가를 그린 브로치라는 그림이었는데 여자의 눈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여자는 이제 영국계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여자랑 연애를 했는지 이건 불확실한데 사람들 많은 경우에 이제 연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한 건 이제 썸을 탔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교계의 유명한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들과 오고 가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툴라는 전부 다 그려놓은 거 보면은 이상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매부리코에. 그러니까 막 쾅 해갖고 눈도 막 다 그렇게 그려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대부분 여자를 뱀파이어, 뭐 그치, 메두사,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뭔가 남자의 기를 빨아먹는 그런 대상으로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투영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뭉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뭉크의 삶의 궤적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어쨌거나 뭉크가 태어난 곳 크리스티아니아. 그게 오슬로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오슬로였대요. 그러다가 화재가 났대, 되게 크게. 그래갖고 이제 이걸 뭐 수습하고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왕이 뭐 크리스티안 4세였대라나?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티아니아라고 이렇게 지었고 1925년인가 다시 오슬로로 바꿨대요. 오슬로가 뜻이 있다고 하죠. 신의 숲이라는 뜻을 가졌다는데 뭐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긴 하지, 오슬로가. 하여튼 절규나 뭐 다른 많은 그림들이 실제적인 오슬로의 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절규가 나오는 에케버그 언덕도 실제 아직도 그 에케버그 언덕에 가면 절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붉은 노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안 가봤어요, 내가 노르웨이는.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있긴 하구나, 둘이 합해갖고. 그러네요. 많이 가봐야겠다. 다녔는데. 그러니까 저도 유럽은 좀 많이 갔는데. 북구는 핀란드밖에 안 가봤어요. 전 스웨덴밖에 안 가봤거든요, 북구를. 그래서 북구라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야, 북구라파라고 하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네. 우리 엄마들이 하는 북유럽이라고 해주세요. 북유럽. 그 다음으로 이제 뭉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도시는 파리죠. 파리는 뭐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죠. 사실 뭉크가 학생 때 1885년에 짧게 파리로 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89년에 네. 파리로 장기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인상파의 여러 가지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89년에 사실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애증의 관계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뇌경색으로 굉장히 그 상황을 알자마자 사흘 만에 죽었다고 하고요. 근데 못 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뭉크는 장례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사실 슬프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고 돈 걱정도 되고. 왜냐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이면서 그 전까지는 정말 파리에서 헤헤헤헤 친구들과 즐겁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았는데 더 이상은 이런 생활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술라라도 잡을 걸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 전이었고 사실은 약간 그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생클루라는. 그래서 이제 그 생클루에 가서 가족들 생각 또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고 돌이켜 생각하니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도 그치. 죽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른 죽음을 맞을 거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푸르스름하게 그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생클루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툴라를 그 후에 만난 그 거예요? 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했구나, 전에. 이거 나오네, 이 얘기가 이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재정도 지원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돈 많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기둥서방인데?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툴라가 거의 스포 있는 수준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 뭉크의 그림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맞아요. 우울해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었다. 그래서 요번에 놀랐던 게 밝은 그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놀라긴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화가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뭉크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었어요. 나쁘지 않죠. 물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진 않았지만 군의관이었고요. 그래. 안정적이고. 사실 온 가족들이 뭉크를 굉장히 사랑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곧 이모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뭉크를 잘 돌봤고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도 학교에서 파리 가라고 돈 대줘. 파리 연수, 장기 연수 가라고 또 선발돼. 사실 전체적인 인생은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드 킷이야, 내가 보기에. 거기 비해서 자기가 너무 자기 인생을 과대하게 불행하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빠질 게 하나 없고 사실 이 정도로 서포트를 받고 이 정도로 애정을 받은 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다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 그거 봐. 진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빠져가지고 말이야. 국립미술학교에서도 굉장히 빨리 인정을 받은 편이고 그쵸. 물론 그림을 너무 과격하게 어떤 그때로서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실 식차일드라는 그 아픈 아이라는 그림도 그 기법적으로 캔버스를 갖다 훼손을 하고 그 사이에 물감을 흘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완성작이야? 이거 뭐야? 막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했다고. 왜냐 그때까지의 유화라는 거는 굉장히 세밀한 터치로 그림을 꽉 차게 마무리를 하는 그렇죠. 건데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머리카락이 다 그려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뭉크의 그림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었지. 뭉크가 굉장히 훌륭한 화가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의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파리에서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사실 뭉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하면 베를린이죠. 베를린. 1892년에 뭉크는 베를린 예술가 협회 초대를 받아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한 전시회가 되는데 사실 이 전시회가 열린 배경에는 그 당시 베를린에서는 스칸디나비아 풍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스칸디나비아 스칸데디 그치. 이케아, 그치. 스칸디나비아 가구 이런 식으로 맞아요. 스칸디나비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겠죠. 북유럽풍. 똑같이 독일에서도 스칸디나비아적인 것이 인기를 끌었고 이 배경에는 헨릭 입센 극작가의 인기, 인형의 집을 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인기도 이제 한 몫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예술가 협회에서 초대를 전도 했구나. 유망한 젊은 북유럽 작가 뭉크를 초대해서 전시를 열었는데 이게 또 노르웨이 사람들 그때쯤 되면 뭉크는 저런 놈이야. 뭉크는 맨날 저런 걸 그려. 뭐 이런 식으로 익숙한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 그림이 너무 어두워. 그다음에 너무 우울해. 거기다 이거 완성작 맞아? 또 이제 완성이냐 미완성이냐. 그러면서 예술가 앞에서 투표를 했다고 해요. 이거 전시회 계속 해 말어. 그런데 간발의 차로 전시회는 끝을 내게 되죠. 그게 일주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전시회를. 딱 일주일 했는데 독일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원래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충격적인 게 나오면은 뭐 얼마나 충격적인데 사람들 막 보러 가고 궁금해하는데 딱 일주일 만에 끝나버리니까 아니 좀 보러 가라 하는데 왜 끝내고 난리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야 우리 한번 갖고 와서 봐보자. 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전시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이게 계기가 돼갖고 베를린에서는 이 뭉크의 어떤 명성이 굉장히 높아져 갔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베를린에 머물기도 하고 그래갖고 1892년부터 1933년 그러니까 한 40년 사이에 뭉크 전시회가 60회가 넘게 열렸대요. 네. 1년에 한 번 더 열린 거야. 맞아요. 평균꼴로. 그건 대단히 성공을 거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전시회가 문을 닫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뭉크가 카렌 이모한테 편지를 쓰죠. 이모,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공이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미 뭉크도 이게 이 노이즈가 굉장히 자기의 성공에 도움이 되리라는 걸 안 거죠. 천재인데? 굉장히 이제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케팅 천재인데? 맞아요. 악플이 이게 자기한테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그냥 안 거네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사실 요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사실 뭉크한테는 제대로 된 성공이 찾아오고요. 또 툴라랑도 연을 끊었잖아요. 이제 툴라랑 연을 끊어서 돈이 궁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이 막 들어와. 돈이 막 들어와. 야, 이런 인생 최고다. 그때부터는 노르웨이의 이제 유명한 사교계 인사들이 뭉크를 찾아와서 내 초상화를 그려줘. 당신 초상화에서는 뭔가 인간의 내면이 보인다면서 라고 하면서 이제 의뢰를 많이 하게 되고 이걸로 쏠쏠하게 돈을 버는데 이번 전시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그 오슬로 그 사교계 인사들의 초상화가 많이 걸려 있죠. 근데 그 당시 독일에서 이 북유럽풍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19세기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제 생각이지만 19세기를 휩쓸었던 어떤 사조다. 뭐 철학이나 정치 사조다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이제 한 민족, 뭐 민족의 정신, 막 이런 걸 강조를 하려면은 빠지지 않고 필요한 것이 신화예요. 우리도 단군 신화 있잖아요. 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어떤 그런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 신화가 있거든요. 슬라브 민족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북유럽하고 그 뿌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이제 북유럽 쪽에 이제 게르만족. 예. 이게 다 뿌리가 같다 해서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이제 게르만족의 신화를 북유럽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유럽 신화 하면은 아스가르드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토르 나오나요? 토르 나오고 오딘 나오고 그런 게 여기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강조를 하는 거지. 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전투의 민족이고, 그리고 점령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왔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막 그 거구에 장대하고 그치? 머리는 금발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근데 북유럽 신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신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헐랭이들이 많잖아. 약간 뭐 인간적 면모가 있죠. 그렇죠. 막 바람 피고 다니다가 막 맨날 부인한테 걸려갖고 혼나고 뭐 자기가 뭐 바람 피던 여자 뭐 이렇게 막 어디다 숨겨놓다가 뭐 별자리가 되고 막 이런 거라고 해. 그리고 또 뭐 싸웠는데 뭐 어떻게 잘못하고 졸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렇죠. 뭐 뭘 잘못 마셔갖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든지 이 얘기들은 되게 비장해요. 오. 장엄하고 그리고 굉장히 머스큘린해. 남성적인 게 굉장히 많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웅장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게르만 그리스 사람들이랑은 결이 다른 거네. 거기는 해피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조르바식.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든 파워나 이런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역경을 견뎌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북유럽, 게르만 막 이러면서 이제 전사 뭐 이런 걸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갖고 나오는 예술 작품도 많았고 대표적인 게 바그너. 니벨룽겐의 반지 이런 그쵸.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요때쯤에 이런 게 이제 떴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하고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네요. 니벨룽겐 나는 맨날 보면서 중간에 끝까지 못 보고 나도 못 잠이 봤어. 끝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스칸디나비아풍, 그다음에 뭉크 자신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 이런 걸 안고 인기가 높아져 가니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전 유럽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림도 팔고 전시회도 열고. 그런데 약간 신경줄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영어 세일즈를 너무 열심히 하고 다니다 보니까 신경 쇠약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 적의를 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했고 결국은 이제 이게 알코올 중독이랑 같이 겹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코펜하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을 같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카레니모한테 편지를 쓰는. 참 많이들 쓰시네. 근데 재밌는 게 카레니모도 굉장히 친한 사람이잖아요. 네. 찾아가서 만나진 않아요. 아 진짜 필요할 때만 가는 거구나. 계속 편지를 쓰고 돈 붙여드리고. 돈은 붙여드리는데 찾아가서 살뜰하게 뭐 이런 건 없고. 대인관계는 안 하죠. 그런데 편지에 너무 웃긴 게 1900년대에 쓴 편지인데 저녁이면 크리스티아니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그들은 취할 때까지 마셔요. 이건 자기가 취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신경이 쓰여요. 그들 중 일부는 툴라의 사람들이에요. 헤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툴라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의 사람들. 피 튀기는 불의를 저지르고 피는 자기가 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쓰라리게 한 그들 말이에요. 그들과는 영원히 단절할 거예요. 약간 피의식이 중증이죠? 조금 심한 거의 망상 수준에 가까운 건데. 네. 뭐 툴라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다가 예전에 그 둘이 같이 있을 때 만났던 알던 사람 만난 거야. 그냥 한 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의식이 강한. 뭐 툴라는 그리고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으니까 네트워크가 더 이제 그렇겠죠. 강했을 거고 뭐 한마디씩 했을 수도 있겠죠. 몇 년을 그렇게 그런 크리스티아니아의 사교계가 떠들썩할 그렇지. 연애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고 결국 이제 그 코펜하겐 정신병원에서 몇 년의 치료를 받고 나서 극적으로 건강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우리들한테 좋지는 않은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보기에는 카르니모도 돈이 많아갖고 돈 붙여주고 그랬으면 되게 열심히 찾았을 것 같아. 그런데 뭉크가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나중에 미술사가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일단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랑이나 싸움을 붙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고 나서는 세무당국이랑도 싸움을 붙습니다.
세무당국 이제 뭉크는 자기 그림의 많은 부분을 팔질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 그 집에 헛간 같은데 그림을 정말 많이 쌓아놨는데 세무당국이 이제 그게 자산이라고 보고 아마 세금을 매기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이거는 현금화가 되지 않는 건데 왜 나한테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맞죠.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정신 있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멀쩡한 것 같아요. 돈에 있어서는. 그래서 세무당국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항의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자기를 지켜줄 거는 돈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베를린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1892년부터 1933년까지다. 그때까지만 한 60회가 넘게 전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 베를린이 심상치 않아지죠. 그렇죠. 화가지망생이었었던 나치가 네. 히틀러가 등장을 들어서서. 하게 되는. 그래서 52세 그 뭉크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활약을 하다가 나치가 이제 점점 득세를 하니까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고 오슬로에 와서 약간 오슬로 변방, 지금은 굉장히 부촌이 됐다는 에켈리에 집을 사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또 더 승승장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굉장히 친한 친구 옌스 티스가 노르웨이의 국립미술관 초대 관장으로 들어서고 그때는 이제 뭉크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국왕이 훈장을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생활을 하는데 정치적인 건 막지 못하는 거죠. 그쵸. 결국은 나치가 점점 득세하고 나치가 결국 나중에는 노르웨이까지 들어오죠. 그거는 이제 도저히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병적인 불안감. 나치가 자신의 재산이나 그림을 다 압류할지 몰라 라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그림들을 다 오슬로 시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병적인 건 아니고 실제로 나치가 많이 약탈을 했죠. 그렇죠. 그림이나 예술작품 이런 거를. 그렇죠.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히틀러가 뭐 히틀러 밑에 있었던 뭐 나치 특히 헤르만 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림 애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무식한 군인 아니야. 우리는 클래스가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더욱더 예술품에 대해서도 뭐 자기네들이 극찬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도시에 가면서도 뭐 폭격을 하면서 여기는 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패기 구겐함 얘기를 하면서 김지훈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한 퇴폐미술전이란 전시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퇴폐미술 이퀄 모더니즘 미술이거든요. 물론 모더니즘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초현실주의도 들어있고 다다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사실 모던하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모던이 나쁜 거지? 그 결정을 왜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렇죠. 히틀러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1910년을 계기로 해서 1910년 이전에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최고의 수준에 달해 있었어. 미술대학 떨어질 때 아니야 혹시? 그런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주 다 망가진 쓰레기야. 거야. 쓰레기야. 그 이후부터는 이걸 다 미술관에서 일단 뭐 불태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다고요. 특히 놀란 사람, 괴벨스. 사실 나치의 선전부장이잖아요. 선전 총책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은 현대미술을 사실 사랑했던 거야. 그때 이미 현대미술이 인기를 얻고 있었잖아요. 30년대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뭉크한테 생일 카드까지 보냈대요. 진짜? 팬이었네. 팬이었죠. 그래서 이걸 뭐 모더니즘을 맨 처음에 막 어떻게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뭉개볼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란 걸 안 거지. 그래서 이게 아니란 걸 안 순간 또 이제 아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이 퇴폐미술이란 걸 한꺼번에 모아갖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퇴폐미술전을 실제 기획해서 한 사람은 괴벨스인데 그때 뭉크 그림은 약간 애매했다고 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뭉크의 초상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그 다른 모더니즘처럼 추상이라든가 초현실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치. 약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좀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걸었다가 퇴폐미술에 이거 아닌 것 같아. 덜 퇴폐해. 막 이런 거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역시 퇴폐한 것 같아. 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뭉크의 그림도 다른 많은 뭐 클레나 칸딘스키 이런 거랑 묶어서 그 미술관에서 다 떼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실은 웃긴 게 이걸 갖다가 나치 이제 히틀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금야금 또 그치. 빼내갖고 팔죠. 왜냐하면은 불태우다니 말이 안 돼. 그래서 그치. 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야금야금 모아서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올드 마스터스 맞아요. 그림과 바꿨다고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집에 은수저 들고 나가서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은 것으로. 왜냐하면은 올드 마스터의 아주 걸작이 아닌 그림과 이제 현대 미술의 걸작들을 바꾸기도 했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뭉크도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퇴폐 미술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냥 고전주의 클래식한 이제 미술전이 있고 퇴폐 미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만 바가바가 모여서 얼마나 퇴폐한지 보러 가자. 맞아요. 사실 그 생각은 아니었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괴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괴링이 모았었던 그림들 중에는 뭐 페르메이어도 있었고 맞아요. 뭐 렘브란트도 있었고 약간 그런 고전적인 그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왜 이렇게 모더니즘을 싫어했냐 뭐 이런 얘기에 이제 유대인들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뭐 칸딘스키라든지 뭐 다 유대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우리가 패기 구겐하임 얘기를 다시 한번 패기 구겐하임 집안도 그 유대인이잖아요. 네, 유대인이죠. 그런데 물론 패기 구겐하임은 화상은 아니었지만 화상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고 맞아. 화상들이 라이징스타인 모더니즘 그림들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구나.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이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그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에도 나오는 게 이제 물리학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양자역학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가 그 반대편에 있는 좀 고전적인 아인슈타인 증거라든지 뭐 입증할 수 있는 거 뭐 확실한 것이 아니면 과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인간의 비약적인 과학 발전, 기술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한 것도 있대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불확정성의 논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확실한 게 아니면은 뭐 과학이 아니다. 뭐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뭐 저 유대인들의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저렇게 뭐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그냥 뭐 한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이건 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물리학을 싫어했고 상대적으로 양자역학을 좀 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 과학이라서 싫어하고 유대인 미술상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맥이 좀 닿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전주의 미술이 보면은 웅장하잖아. 화려하고 막 와, 막 남성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막 프로파간다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이죠. 그 당시에 이제 선호했다라는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나치의 어떤 선전적인 그런 도구로 활용할 구석이 굉장히 많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에 비해서 모더니즘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원래 프로파간다라든지 이러면 말하는 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라는 건가 싶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나치 치하에서나 모두 모더니즘은 위험한 그쵸. 미술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혹시 저게 불온하게 또 그치. 다른 반혁명을 맞아요.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뭔가 코드가 있을지 몰라.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보이는 거고. 걸 보이는 그대로 그려. 사실주의로 그려라고 강요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뭐 이런 사조가 굉장히 뜰 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했었던 화가들의 그림은 극사실이에요. 진짜 맞아요. 막 너무 괴로워하는 노동자, 막 배를 끌고 간 너무 힘든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뭉크는 사실 44년에 눈을 감는데요. 그때까지도 사실 나치는 물러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치 치하에서 죽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로 그렇게 자기가 우울과 죽음과 모든 그 어려움을 외로움을 호소했으나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죠. 근데 물론 혼자서 외롭게 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뭉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살짝 걸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림은 좋아합니다. 그림이야 그렇죠. 뭐 너무 훌륭하고 막 보면은 막 나도 굉장히 아파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인생을 보면은 쓰레기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절규에서 보는 것보다 좋은 인생을 살았다. 잘 사셨다. 굉장히 잘 살다 가신 분이다. 잘 사신 분이다. 그런 거 볼수록 이제 고우가 불쌍해. 그렇죠. 그림 보면 뭐, 그 스테리 나잇이라든지, 아몬드 꽃, 뭐, 나무 이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렇죠. 삶은 참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에 아직 미술 전시회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뭉크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인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네. 어느 그림이 제일 좋았어요? 오늘 이번에 본 것 중에? 저는 그 생클루의 밤 이렇게 푸르스름한 빛이 있는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키스라는 초기작 네. 키스도 굉장히 아름다워. 여자의 얼굴은 왠지 다 뭉개놨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사랑이 담겨있는 그 키스라는 작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마돈나가 되게 좋았어요. 아, 그야말로 그 뭉크의 어떤 마음속에 숨어있는 너무나 혐오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성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마돈나라는 작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같이 가시죠. 난 옆에 계속 만 할 것 같은데. 네, 같이 가면 조용히 좋죠. 해. 이러면서. 네, 좀 창피해. 막 이러려고 그러지. 너. 가만히 있어. 네, 오늘 이렇게 뭉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은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